마트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라면 한 봉지 2,000원, 계란 한 판 1만 원. 작년 이맘때보다 분명히 더 많이 냈는데 장바구니에 담긴 건 오히려 줄어든 느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하나 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월 328억 달러 사상 최대. 기사 제목만 봐도 뭔가 대단한 숫자입니다. 수출이 잘 된다는 건데 그럼 이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왜 내 장바구니 영수증은 점점 무거워지는 걸까요? 이 질문이 지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역대 최대, 마트 영수증은 역대 최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45세 직장인 이대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월급은 작년과 거의 같은데 편의점 점심값은 어느새 7,000원을 넘겼습니다. 뉴스에선 수출 잘 된다고 하고 주변에선 경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구조를 끝까지 이해하고 나면 왜 정부가 25조 추경까지 꺼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3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월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는 328억 3천만 달러.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1% 증가입니다. 한 해 전 수출액이 2배 반으로 뛰었다는 뜻입니다. 3월 전체 수출도 861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328억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환율 1,530원 기준 약 50조 원입니다. 3월 한 달에만 반도체 하나로 50조 원을 번 겁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 따지면 약 100만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부 한국 경제에 남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먼저 원재료와 장비를 수입해야 합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80% 이상은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같은 외국 기업에서 삽니다. 소재와 부품도 상당 부분 수입입니다. 수출 328억 달러에서 이런 수입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번 돈 중 실제 한국에 남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나마 남은 이익의 상당 부분은 다시 다음 투자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합쳐서 100조 원 이상을 새 공장과 AI 칩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는 좋은 일이지만 그 돈이 이대리 씨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300억 달러라는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그 과실이 서민의 삶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출 호황이 내수를 오히려 더 짓누르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530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가 비싸졌다. 같은 돈으로 더 적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율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수출 기업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1달러에 수출하면 작년엔 그게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30원이 됩니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원화로 받는 돈이 30%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정반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그 물건을 사는 우리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이것들의 거래 단위는 달러입니다. 환율이 1,530원이 되면 같은 양의 원유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공장 운영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릅니다. 그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얹혀서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밀을 거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밀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라면 회사는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대리 씨 마트 영수증에서 라면이 2,000원이 된 겁니다. 지금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은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고환율로 달러를 더 많이 받고 수입 기업과 소비자는 고환율로 지출이 더 늘어납니다. 같은 환율 숫자가 어떤 사람에겐 성과급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생활비 폭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출 천국, 내수 지옥이라는 역설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라는 변수가 하나 더 얹혔습니다.
2026년 3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301조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특정 나라가 자국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관세를 폭탄처럼 올릴 수 있는 법입니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10%도 되고 100%도 됩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 중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는 그에 맞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가 미국 공장 건설에 수십조 원씩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겁니다. 조사 결론은 7월 말 이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은 수출 328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7월 이후에는 그 기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 세 가지가 한국 수출의 근간인데 세 가지 모두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86년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자 미국은 301조를 앞세워 일본의 시장 개방과 가격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그 이후 일본 반도체는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40년 전 일본의 교훈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25조 원 추경입니다. 추경이란 이미 짜놓은 예산 외에 추가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비상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5조 원 중에서 직접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1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경북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라면 가상금을 더해 100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충분한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310만 명은 전체 인구 5,100만 명의 약 6%입니다.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 올라 힘든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지원 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민생지원금 100만 원이 이대리 씨에게 지급된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1,530원이고 수입 물가가 여전히 높고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흘러내려오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100만 원은 두 달치 식료품비 보탬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추경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계가 급한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구조 문제의 해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겪어본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임금을 억제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에 독일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지멘스가 전 세계에서 돈을 쓸어 왔습니다. 그런데 독일 내 저임금 노동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출이 잘 될수록 내부의 빈부 격차가 커지는 수출 강국의 역설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될수록 삼성과 하이닉스의 매출은 역대 최대를 찍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해외 투자와 주주 배당으로 나갑니다. 수출 기업의 성과가 하청업체, 납품업체, 서비스업 종사자에게까지 흘러내려오는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낙수 효과의 부재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잘 벌면 중소기업과 직원에게도 흘러내려온다는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지금의 쏠림 구조도 위험 신호입니다. 반도체 하나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수출 대기업은 충격을 버텼지만 서민 가게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수출 기업의 이익이 임금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한 품목에 의존하지 않는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이건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더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출 천국, 내수 지옥,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라는 숫자가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마트 영수증이 무겁다는 이대리 씨의 경험도 거짓이 아닙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정부의 추경도 트럼프의 관세 압박도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내 월급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수출 호황의 과실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경로 자체가 막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경로를 여는 것이 진짜 경제정책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반도체 수출 최대라는 소식이 들릴 때 그 숫자 뒤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시장 변화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